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연히 이곳에서 사연을 듣다가 기가 막힌 저의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35이라는 나이에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는데 저희 회사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그 계열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본사로 오게 된 직원이었어요. 성격이 워낙 밝고 싹싹해서 회사 안에서도 아내는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아내를 좋아했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기분 좋게 맞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의 회식 자리에서 아내의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호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비밀 사내 연애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만 아는 신호를 주기도 했죠. 서로의 자리에 쪽지를 놓아두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과장이라 괜히 여직원과 연애를 하면 일하는데 불편해질까봐 저희는 철저하게 살을 구분하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 연애를 눈치채지 못했고 오죽하면 저희가 청첩장을 돌릴 때가 되어서야 직원들이 우리의 연애 사실을 알 정도였으니까요. 약간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했지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신혼생활은 행복했고 아내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아내는 출산을 하고 육아 휴직을 내고 집에서 살림과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했고 저는 원래도 그랬듯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때 차장 시험에도 떨어진지라 진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구조조정 명단에 있었어요. 회사 벽보에 인사 발령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는 춘천 공장으로 발령 나 있더군요. 말이 좋아 발령이지 이건 그냥 회사 그만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해서 15년 가까이를 전산팀에서 근무했는데 춘천 공장 생산관리팀으로 가라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앞이 막막했죠. 그날 집으로 가니 아내는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번에 아들 녀석이 들어가기 힘든 중학교에 합격해서 입학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아들을 학교 등교시키고 또 태우러 가서 데리러 오고 간식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등등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저희 아내가 딱 그랬습니다. 아내의 모든 일정은 아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아들의 일이라면 앞뒤 보지 않고 남들이 한다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춘천 발령 소식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발령받은 그곳으로 저는 삭감된 연봉으로 가야 했죠.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저는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춘천으로 발령 났어. 네? 춘천이요? 갑자기 무슨 춘천이에요? 춘천 공장 생산팀으로 발령 났어. 다음 달부터. 아니 갑자기 그렇게 발령이 나면 어떡해요? 저랑 영철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분간은 회사 사택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 주말에 내려올게. 아니 당신 월급은요? 그럼 월급도 까기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아내는 춘천 공장으로 가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영철이 사교육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 이제 상여금도 확 줄어서 우리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돼. 아, 영철이 교육비를 줄일 게 뭐가 있어요? 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며 저는 결국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돈돈거리는 아내가 싫었고 유난히 아들 교육에만 목숨 거는 아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아내 말대로 아들 녀석이 공부를 꽤나 잘했던 터라 아비된 심정으로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춘천 발령이 났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줄었고 2달에 한 번 나오던 상여금도 없어져서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저는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술 한잔할 돈마저도 아껴서 집에 생활비로 고스란히 다 보내주었어요. 생산 라인이 24시간 돌아가서 관리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는데 저는 최대한 많이 당직을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당직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동료들의 당직을 대신 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계속 빠졌고 저는 춘천에 간지 석 달 만에 살이 8kg나 빠졌어요.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도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회사 경영 상황은 더욱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2세였어요. 아내는 저의 자존심을 건들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소리질렀고 퇴직금도 이미 한 번 정산을 받았기에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이 다였어요. 장사라도 시작하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봤지만 제 돈에 들고 있는 자본금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다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저를 써주는 곳은 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 났고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일용직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새벽 4시에 인력 사무실 앞으로 나갔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 비참하고 이 와중에도 잠이 오고 배가 고픈 것에 화가 났죠. 한 달을 미친 듯이 일해서 집에 다 갖다 주고 참 사는 게 재미없고 낙이 없더군요. 불행은 왜 자꾸 찾아오는지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2층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었고 그 사고로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공장장은 산재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같이 일하는 형님을 대신해서 일명 땜빵으로 일을 갔는데 회사에서는 그 형님이 일하는 날로 체크되어 있어서 제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살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나간 공사장에서 돈을 벌긴커녕 병원비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고 집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 앞으로 된 보험이란 보험은 다 해약했기 때문에 당장에 수술비조차 낼 돈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저에게 죽어라 하는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집에 부모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없는 돈에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제가 퇴원하는 날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오셨더라고요. 아내는 코베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태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어머니 품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는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고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가 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부모님께서 벼농사 지으실 때 쓸 트랙터를 살 돈이었다고 하더군요. 고장이 잘 나서 새 걸로 사려고 모아두신 돈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 돈을 주시고 고장난 트랙터로 고생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 아내가 들어와서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보, 우리 헤어져.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 다리 다쳐서 더 이상 일도 힘들 거고.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버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이 집 앞으로 대출받은 것도 계속 이자가 밀려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난 모르겠어. 이제 당신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던 아들 6까지 버리고 말이에요. 참 무섭더군요. 가난이 싫어서 떠난다는 아내는 그동안 저와 살았던 정도, 아들에 대한 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저 학교 엄마들이랑 치마바람 날리며 다니는 것이 좋았고, 아들 자랑하고 아들한테 돈 쓰는 걸로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좋았던 그런 생각 없는 여자였어요. 계속해서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집은 대출금을 못 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아들과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더 이상 형편이 안 되어서 아들의 모든 사교육도 끊어야 했지만 아들은 평소보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어요. 아들에게는 그 어떤 사교육보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500만 원으로
작은 원룸 월세를 얻어서 아들과 둘이 살았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0만 원 작은 방에서 어떠한 희망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고로 발을 절뚝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용직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저는 동네 슈퍼에 가서 소주 2병과 라면 한 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맨정신으로는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정신을 차리려고 아침 일찍 소주를 먹고 자고 저녁에 아들이 오기 전에 일어나서 아들 줄밥을 했죠. 밥상에는 늘 계란 후라이와 참치, 김이 전부였고 아들은 그것이 맛있다며 잘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이제 더 이상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을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너 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요.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를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왜 이렇게 되었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속마음을 다 터놓을 친구를 만나 엉엉 울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보험회사에 취직하기를 권했고 자신이 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기에 그렇게 저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계약건으로 한 달은 그렇게 넘겼지만 영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점장이 저를 불렀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지점장은 저를 자신의 자리로 데리고 자서 앉히고는 컴퓨터로 주식장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뒤에 자신이 중요한 미팅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문자로 매도라고 보내면 이것을 다 팔면 된다고, 클릭 몇 번이면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이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문자만 보고 있다가 바로 하라고요. 아마도 사무실에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은 몇 번이나 매도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계속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예전에 주식 해본 적이 있어서 할 줄 압니다. 라고 했더니 화색이 돌면서, 그럼 자네만 믿겠네. 사장님이랑 미팅이라서 내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부탁하네. 내가 오늘 저녁 거하게 쏘지. 그렇게 지점장은 나갔고 저는 지점장의 자리에 앉아서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주식장을 보니 참 활발하더군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주식으로 한참 재미를 좀 봤었는데 춘천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식을 할 시간이 없어졌고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저것 차트를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때 지점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지점장이 시킨 대로 매도 처리를 했고 그날 저녁, 자네 덕에 오늘 너무 고맙네. 지점장이 제게 소주잔을 내밀었어요.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고 그날 저는 지점장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다가 자네도 주식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 예전에 해봤다고 했지? 네, 저는 장기 투자 말고 단기로만. 조금요. 오전에 단기 할 줄 아는가? 나 좀 가르쳐 주게. 나는 시간이 없으니 그쪽으로는 아예 못하니 말일세.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지점장 아이디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익을 냈고 지점장에게 신뢰는 쌓여만 갔어요. 그러다가 보험 일을 하지 않고 주식만 전업으로 하기에 이르렀죠. 지점장은 저에게 고맙다며 컴퓨터를 한 대 사주었고 아마도 그 작은 월세방에 그 컴퓨터가 가장 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저는 아들이 대학을 갈 때즈음에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자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못해주었던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효도를 마음껏 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개인 투자가로 이름을 날렸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겨서 임대사업도 시작했죠. 하는 사업마다 일은 너무 잘 풀렸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가난이 싫었던 전 아내가 생각나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싶었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 한 번은 만나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고 말해주는 착한 아들 때문에 저는 사는 것이 재미가 났습니다. 아들은 늘 혼자 있는 저를 걱정하며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좀 하라며 장난을 쳤죠.
말이 시가 된다고 했던가요? 저는 과거 지점장의 소개로 마음씨 착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는데 아들은 역시나 저의 편을 들어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20만 원 월세방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인생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민감한 시기라 재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아내와 만날 때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더군요. 재혼 전에 제 아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고3인 아내의 아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면서 둘은 친해졌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내는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식당 일이며 마트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더군요. 저는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기에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죠. 아내는 너무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이혼한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을 꾸미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들 친구 엄마들과 브런치를 먹으며 시간과 돈을 썼던 전 아내와의 다른 모습에 저는 더더욱 아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와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고 깁스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오른팔이라서 불편한 것이 많을 텐데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죠. 그런 아내가 걱정스러워서 저는 집에 가정부를 쓰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뭐하러 그런데 돈을 쓰냐면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고집을 피웠고 결국 집에 가정부를 들이게 되었어요. 고3인 둘째 아들한테도 더 신경 쓰고 싶어서이기도 했어요. 가정부가 들어오니 저는 훨씬 마음이 편했고 밖에 일을 보는데도 아내가 덜 걱정되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하고 있는 임대 사업이 바빠져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가정부와 마주칠 일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일이 일찍 마무리가 되어 아내에게 전화해서 둘째 아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 식구만 그 집에 살았죠. 아내는 여보 오늘 집에 당신 좋아하는 해물찜 해놨는데 그냥 집에서 먹어요.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바로 들어갈게.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원망했던 전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전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접시를 깨뜨렸고 저 또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당신이 왜 여기에? 저의 말에 아내가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집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 당신은 처음 보죠? 저희 집에 일하러 온다는 가정부가 전 아내였습니다. 운명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서 언젠가 꼭 한번 만나서 후회하게 해주고 싶다던 그 여자를 지금 눈앞에서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혼자 잘 살겠다고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앞치마를 메고 음식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당신이?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토끼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내가 말했지. 가난한 게 싫어서 자식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여자. 아, 당신 전 와이프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내가 놀랐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 여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앞치마를 풀며 허둥지둥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갔으면 잘 살지.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지 허겁지겁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죠. 그날 저녁 아내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이 집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내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일이 되었고 아침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잠깐 집으로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전 와이프가 지금 아내는 많이 놀란 듯 했고 저는 일을 제쳐두고 집으로 당장 달려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아내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허. 재혼해서 잘 사는 거 보니 배가 아파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어제는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영철이 엄마인데 당신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한 게 억울해서 위자료 청구하러 왔어. 참 뻔뻔스러운 여자의 태도에 저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위자료 받을 자격이 돼. 당신 혼자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영철이 엄마. 정신 차려. 지금까지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유책 배우자였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살던 집 경매로 다 넘어가고 더 이상 일도 못하는 절름뱅이 되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런 한번 따져볼까? 같이 살 동안에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소리야? 다 영철이 밑으로 들어갔지. 그걸 몰라서 그래. 됐고.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좀 줘요. 당신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정도 돈은 껌값일 거 아니야. 아니,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아직도 돈돈거리며 사니? 안 부끄럽니? 왜 그렇게 살아? 뭐라고? 내가 그동안 영철이 키운다고 고생한 건 변함없어. 나 고송할 거야. 그렇게 알아.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동안 내가 벌 얻어 준 돈, 그리고 영철이 유학비로 쓴다던 퇴직금, 내가 그거 당신 밑으로 다 들어간 거 모를 줄 알아. 저는 그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이 되면서 회생 신청을 하면서 그때 저의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2년치를 다 제출해야 했어요. 사용 내역을 발급해보니 온통 백화점에 마사지샵에 쇼핑몰 등 그 여자의 사치품들을 사는 것에 많은 돈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자는 아들을 핑계로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며 내역서 다 뽑아서 줄 수도 있다고 법적으로 하자고 했죠. 여자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했고 말 나온 김에 내가 당신한테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 저의 말에 놀랐는지 자신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던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여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요. 나라고 이혼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며 우는데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월세방에 아들과 함께 살 때 정말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참고 참고 또 참았어요. 저는 아들이 저 몰래 많이 울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저 여자를 보고 있자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내 집에서 나가.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보,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니, 당신은 그때 나를 도왔어야 했어. 정말 내가 간절할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때, 그때 나를 도왔어야 했어. 당신은 우리를 버렸던 여자야. 벌 받으며 살아. 절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영철이한테 그나마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엄마로만 남아.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까지 보이지 말고. 여자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여자는 떠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했더군요. 부자인 줄 알고 재혼한 그 남자는 완전 노름꾼이었고 날마다 술과 여자로 속을 섞였다고 합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바닥을 찍을 때도 함께하는 가족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참 기가 막힌 제 인생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 그래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하늘은 분명히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힘내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